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 추천의 말, 모든 일이 뇌를 바꾼다. 데니얼 제이 시게, 유엘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뇌 여행에 관한 이 훌륭한 안내서를 쓴 유능한 길잡이 앨리스 코브는 첫 페이지에서부터 삶을 개선할 실질적인 지식과 유용한 도구를 알려준다. 생각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까지. 그런데 이런 지식과 도구가 실제로 도움이 될까? 지금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뇌도 변화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 주의를 집중하거나 의도적으로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거나 분명한 목적을 품고 감정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모든 일이 뇌를 바꾼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의 정수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식을 포함해 사람이 하는 모든 경험을 실제로 뇌의 활동을 변화시키고 평생을 걸쳐 뇌를 리모델링한다는 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에 의미하는 바다. 정신과 의사인 나는 사람들이 뇌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면 인생을 나아지게 할 만한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신경학적 지식을 활용해 관계를 회복하고 걱정과 불안을 줄이며 우울한 생각과 기분의 무게를 덜어주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다룬다. 이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것은 응용대 과학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일이다. 게다가 그 세계를 안내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뇌과학 프로그램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걱정과 불안과 우울로 치닫는 부정적 성향을 바로잡는 뇌의 능력을 매우 자세하고 절실하게 경험한 사람이다. 지나치게 생각을 곱씹거나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뿐 아니라 뇌 지식을 활용해 삶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즐기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책이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이 책은 첨단 과학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서술되었다. 또 현재까지 나와 있는 연구 성과들을 집대성의 일상에서 손쉽게 적용 가능한 도구로 해석해냈는데 그 참신함이 내게도 큰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나는 뇌에 중점을 둔 신경심리학자이자 심리치료사, 정신건강 분야의 교육자인지라 이 책 내용이 이미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음에도 책을 읽으며 많은 걸 새롭게 배우고 여러 번 웃을 수 있었다. 정보와 함께 재미도 가득한 책이다. 뇌의 각 영역이 서로 힘을 모으면 걱정을 줄이고 행복을 증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이 책의 서두에서 독자에게 환영의 말을 건넬 기회를 얻어 행복하고 영광스럽다. 툭하면 우울과 불안으로 치닫는 하강 나선에 빠지던 사람도 이제 상승 나선을 타고 삶의 기쁨과 명쾌함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과학은 신경과학 지식을 활용하며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꾸고 그럼으로써 안녕과 기쁨, 관계를 새롭게 꾸려갈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지금부터 이 책이 알려줄 것이다. 우울증에 관한 가장 과학적인 고찰. 위스콘신주 메디슨 대기실에서 30대 초반 여성이 남편과 함께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한 과학자가 차분히 여성의 발목에 전극들을 붙인 다음 그녀를 MRI 기기로 안내한다. MRI는 철커덕하고 윙윙거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여성의 뇌 활동을 기록하고 그녀는 전기 충격을 예고하는 작은 화면을 보고 있다. 여성이 기계 안에 누워 곧 경험할 따끔함에 두려움을 느끼자 예상했던 내 영역들의 불이 켜진다. 이는 주로 걱정과 불편함을 담당하는 내 회로들이다. 나중에 과학자는 그녀를 불러 한 번 더 MRI 스캔을 실시했다. 이번에는 검사를 받는 동안 남편이 그 여성의 손을 잡고 있도록 했다. 여성은 이번에도 똑같은 충격과 경고를 받았지만 뇌의 반응은 전과 달랐다. 걱정 회로와 불편함 회로의 활동이 둘 다 진정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한 젊은이가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밟는 동안 과학자들이 적외선 센서로 그의 뇌 혈류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겨우 15분 동안 자전거를 탔을 뿐인데도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회로의 활동량과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수치가 높아졌다. 피츠버그의 한 병원에서는 척추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들이 머무는 각 병실의 일조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했다. 의사들은 햇빛이 환한 병실로 옮긴 환자들이 갑자기 통증에 대한 내성이 높아져 진통제를 덜 요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위 연구들을 보면 우울증의 신경과학이 어떤 깨달음을 주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신경과학은 뇌를 연구한 학문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 행위의 생물학적 근거 등을 연구한다. 지난 몇십 년간의 연구로 우울증을 초래하는 뇌 회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 우울증에 대처하는 방법도 훨씬 많이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뇌는 상호작용을 주고받고 정교한 신경 회로로 가득 차 있다. 걱정 회로도 있고 습관 회로도 있다. 결정을 내리는 회로와 고통을 느끼는 회로도 있다. 잠과 기억, 기분, 계획 세우기, 즐거움 등을 담당하는 회로도 있는데 이 모두가 서로 의사소통한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갖고 있는 회로는 모두 같지만 각 회로가 구체적으로 조율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우울증이라는 병은 그 모든 회로가 상호작용한 결과 생기는 활동 패턴 중 하나다. 별일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나 그 힘이 미치는 효과는 대단히 파괴적이다. 때때로 삶의 모든 일이 어렵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누구나 이따금씩 느끼는 이런 감정은 뇌의 복잡한 회로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속삭임처럼 잠시 들리다 사라지는 감정이다. 그러나 작은 신경 생물학적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감정이 들러붙어서 사라지지 않는다. 다행히 위에서 언급한 연구들을 비롯해 그와 비슷한 수십 가지 연구가 생활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특정 회로의 활동과 화학 성질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감동적으로 증명해 주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회로들이 우울증을 유발하는지 알고 그 회로들을 바로잡는 방법 또한 안다. 뇌 활동과 뇌 화학이 달라지면 우울증의 경로도 달라진다. 우울증이라는 하강나선. 살면서 우울감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울증의 하강나선에 빠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이다. 어느 금요일 밤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일순 그 파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머리를 파고들고 그래서 그냥 가지 않기로 결정한다. 대신 깊은 새벽까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본다. 그러니 다음 날은 늦잠을 자게 되고 기운도 별로 없다. 전화하는 사람 하나 없어 고립감은 더 깊어지고 그럴수록 사람들과 어울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든다. 딱히 흥미로워 보이는 일도 없어 주말 내내 누워서 뒹굴기만 한다. 어느새 자신이 불행하고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어떻게 하면 그 상태에서 벗어날지 도무지 모르겠다. 어떤 판단을 내려도 다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가 바로 우울증이라는 늪의 아슬아슬한 가장자리다. 소용돌이처럼 우리를 휩쓸어 늪의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하강나선이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가 내린 결정이 내 활동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내 활동이 불리한 쪽으로 변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는 내 부정적인 변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진다. 다행한 일은 대부분의 사람이 다양한 내 회로의 활동을 통해 이러한 하강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나선의 회전 방향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다행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흔히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저 항상 슬픈 상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우울증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다. 사실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꼭 슬픔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감정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다고 느낀다. 희망이 없고 어찌해볼 도리가 없을 만큼 절망적이다. 예전에 재미있었던 일이 더 이상 즐겁지 않다. 음식도 친구도 취미도 기력도 급속도로 떨어진다.
모든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유를 설명하기도 힘들다. 어떤 일도 노력을 기울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낀다. 잠들기 어렵고 잠들더라도 계속 잠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 아픔과 통증을 훨씬 극심하게 느낀다. 집중이 안 되고 불안하고 수치스럽고 외롭다. 우울증의 하강나선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기분을 저조하게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조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아주 안정적인 상태다. 다시 말해, 뇌는 계속해서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우울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너무 힘겹게만 느껴진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된다지만 운동할 기분이 아니다. 밤에 잘 자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만 불면증이 방해한다. 친구들과 무언가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데 즐거워 보이는 일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다. 우리 뇌는 그 상태에 붙잡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우울증은 중력처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밑으로만 끌어당긴다. 기분은 사발 바닥에 놓인 구슬처럼 어디로 굴려도 늘 아래로 굴러내려오고 만다. 우울증은 다양한 뇌 회로 간의 조율, 그리고 그 회로들이 서로서로 혹은 세상과 나누는 상호작용에 의해 촉발된다. 마이크와 스피커 같은 단순한 회로를 생각해보자. 마이크와 스피커를 특정 방향으로 두면 아주 작은 속삭임도 귀를 찢는 듯 날카로운 되먹임 소리가 된다. 그러나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는 사라진다. 문제는 마이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피커의 문제도 아니다. 둘 다 정해진 제 기능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시스템 그리고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에 있다. 우울증의 하강나선 역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해 뇌 회로들 사이에 특정한 조율에 의해 형성되고 방향이 정해진다. 곧 해마라든가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과학 용어를 사용해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다루겠지만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뇌의 생각하는 회로와 느끼는 회로가 잘못 작동해 생기는 문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뇌는 수십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지지만 우울증을 초래하는 회로는 그 수가 비교적 적다. 뇌의 두 부위, 구체적으로 전전두피질, 가 변형계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단순하게 말해 전전두피질은 생각하는 뇌 부분이고 변형계는 느끼는 부분이다. 우울증은 이 영역들이 작동하는 방식,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 생각하는 전전두피질은 느끼는 변형계를 조절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데 전전두피질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행히 이 부위들이 작동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것이 바로 그 변화의 방법이다. 뇌는 어떻게 상승나선을 만드는가? 현재 처한 상황을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나아갈 방향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삶이 소용돌이치며 추락하는 대신 힘차게 솟구쳐 오른다면 어떻게 될까? 갑자기 에너지가 샘솟고 잠도 잘 자고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고 더 행복하게 느껴진다면 우리 뇌 회로들은 우울증을 만드는 능력뿐 아니라 이런 상승 변화를 만드는 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대개는 몇 가지 긍정적인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그 과정에 시동을 걸 수 있고 이는 다른 삶의 다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할 추진력이 된다. 이것이 바로 상승 나선이며 그 놀라운 효험은 수백 가지 과학 연구가 거듭 증명해 왔다. 이제 질문해야 할 것은 그럴 때 실제로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상승 나선은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하는가이다.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불어 뇌의 전기 활동과 화학적 구성, 심지어 새 뉴런을 만드는 능력까지 달라진다. 이렇게 뇌가 변하면 뇌 회로가 다시 조율되어 또 다른 긍정적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면 수면 시 뇌의 전기 활동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다시 불안을 줄이고 기분을 향상시켜 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와 유사하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면
세로토닌이 형성되어 이것이 다시 기분을 좋게 하고 나쁜 습관을 떨치게 도와주며 고마워 할 일이 더 많이 생긴다. 어떤 작은 변화라도 내가 상승 나선의 시동을 거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 이 책이 다루는 것들. 이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일부에서는 내가 우울증의 하강나선에 붙잡혀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비롯해 그와 관련된 뇌회로와 화학물질을 자세히 설명한다. 때로는 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지만 신경의 의사가 아니라도 뇌 작동 방식의 기본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썼다. 일부에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요점을 맞췄다. 이러한 이해와 인정은 상승 나선을 이루는 핵심 요소다. 2부에서는 생활의 구체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다양한 뇌 회로의 활동을 변화시켜 우울증의 진행 방향을 뒤집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해와 인정 외에도 우울증 해결에 도움이 되는 8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한 장씩 할애해 운동, 의사결정, 잠, 습관, 바이오 피드백, 감사, 사회적 지원, 전문적 도움을 다룬다. 또한 우울증이 있든 없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팁이 책 전체에 고루 포진해 있다. 예를 들어 마사지를 받을 과학적 핑계가 필요하다면 11장을 보시라. 누구나 동일한 뇌회로를 갖고 있다. 만약 당신이 우울증에 걸려 있으나 이 책을 읽을 만큼 건강하다면 뇌회로를 재배선하고 우울증의 진행 방향을 뒤집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셈이다. 사람들은 모두 동일한 뇌회로를 갖고 있으므로 우울증에 걸렸든 불안증에 걸렸든 어디가 아프든 그냥 잘 지내고 있든 누구나 똑같은 신경과학을 활용해 자기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피드백 시스템이다. 아주 미세한 변화 하나로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나비 한 마리가 LA에서 한 날개짓이 뉴욕에서 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말이다. 이 서문을 읽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당신이 이미 회복의 길에 들었음을 알리는 메시지다. 물론 이 책이 우울증을 단숨에 해결하는 단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그런 해법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작은 해법 수십 가지는 분명히 존재하고 그것들을 더하면 부분의 총합보다 더 큰 해법이 된다. 여러 가지 해법 중 단 하나만 잘 활용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첫 단계이다. 당신은 이미 그 단계에 와 있다. 화강나선에 갇힌 뇌. 1장 우울증의 뇌 지도. 대학 졸업반이 절반쯤 지났을 때 문득 모든 게 나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다.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시작된 느낌인데 왠지는 몰라도 미래가 점점 더 암울하게만 보였다. 몸은 무겁고 굼떴으며 말을 하기가 싫었다. 수강할 과목을 고르는 것조차 어렵게 느껴졌다. 입맛도 떨어졌다. 그러다 여자친구한테도 차이고 말았다. 몇 달 동안 무기력한 데다 지질이 못난 모습만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뒤로는 더욱 아프고 고통스러워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뉴잉글랜드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당시에는 내가 우울증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한 여러 행동이 내 뇌가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그 무렵 나는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뇌의 도파민 신호의 변화를 일으켜 내가 더 즐겁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수업을 들으러 다녔던 행동은 뇌의 습관 회로를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오가는 길에 햇볕 아래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했고 이는 내가 잠든 사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뇌의 전기 활동을 조절해 주었다. 당시 나는 친한 친구 3명과 같이 살며 그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는 내 뇌의 감정 회로가 계획 회로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나는 이러한 뇌의 변화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은 내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두운 경험을 한다. 하지만
하지만 적용되는 신경과학은 동일하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뇌나 걸리지 않는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전혀 다르지 않다. 사실 그 어떤 뇌 스캔이나 MRI, 뇌 전도도로도 우울증을 진단할 수 없다. 우울증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진 뇌 회로의 부산물일 뿐이다. 기분 장애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경과학자로 일하면서 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우울 성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뇌가 그런 성향에 빠지기 쉽게 배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우울의 하강 나선에 갇히는 것을 막아주는 건강한 성향도 갖추고 있는데 그런 성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도 희망은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괄목한 만한 뇌 연구로 우울증과 관련한 뇌 회로에 관해 그보다 더 중요한 그 회로를 바꿀 수 있는 방법에 관해 더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장에서는 그 회로들을 훑어보려 한다. 정보량이 꽤 많지만 앞으로 동일한 회로들을 계속 다룰 예정이니 처음에 제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세세히 내용까지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전체를 조망하는 큰 그림이다. 우울증에 관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나쁜 소식부터 말하겠다. 우리는 우울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른다. 물론 증상도 알고 어떤 뇌 영역과 신경화학 물질이 관련되어 있는지도 알고 여러 가지 원인도 안다. 그러나 아직은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다른 뇌 장애만큼은 상세하게 우울증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은 어떤 특정 도파민 뉴런이 죽었는지까지 집어낼 수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특정 단백질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울증의 신경적 원인은 그보다 훨씬 더 미묘하다. 나는 우울증이 걸렸을까? 다음 증상 중 5가지 이상을 2주 동안 거의 매일 겪었다면 주요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5가지 이하에 해당된다면 경미한 우울증을 느꼈을 것이다. 어쨌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상승 나선은 두 경우 모두에 도움이 된다. 슬프거나 공허하거나 항상 짜증이 난 상태 등 우울한 기분, 모든 또는 거의 모든 활동의 흥미나 즐거움 감소, 상당한 체중의 감소 또는 증가, 식욕의 감퇴 또는 상승, 불면증 또는 수면 욕구 증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초조해하거나 느려진 행동, 피로 혹은 기력 상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느낌,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의식, 생각하거나 집중하거나 결정 내리기가 어려움, 죽음이나 자살에 대한 생각이 반복됨. 대부분의 질병은 원인에 따라 규정되지만 우울장애는 일련의 증상에 따라 규정된다. 거의 항상 기분이 엉망이다. 아무것도 재미없어 보이고 모든 게 압도적이라 짓눌리는 느낌이 든다. 잠들하는데 문제가 많다. 죄의식과 불안을 느끼고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증상들은 내가 우울증의 하강 나선에 잡혀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이런 증상이 충분히 많으면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 실험실에서 하는 검사도 없고 MRI 스캔도 없다. 그저 증상뿐이다. 좋은 소식은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아질지 이해하는 만큼은 우울증에 대해 충분히 안다는 것이다. 뒤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운동, 햇빛, 특정한 수면 패턴, 근육의 움직임,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까지 모두 특정 신경회로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변화시키고 우울증의 진행 경로를 되돌린다. 엄격히 말해 우울감이 진단을 받을 정도의 수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불안을 느끼는 상태든 짜증스러운 상태든 자신의 뇌를 더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 아는 데 필요한 신경과학의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토네이도와 우울증이 닮은 점. 한 도시를 가로지르는 교통 흐름은 복잡하고 역동적이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꽉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혼잡한 시간대인데 술술 빠지기도 한다. 주식시장이나 더 큰 경제 단위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르며 날씨, 심지어 대중문화도 이 패턴을 따른다.
수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스템들 사이에는 여러 유사점이 있다. 교통 정체든 토네이도든 경기 불황이든 회복이든 바이러스처럼 확산되는 트윗이든 짧고 강렬하게 지나가는 유행이든 시스템 전체가 하강 나선이나 상승 나선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패턴에 꼼짝없이 사로잡힐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사점 중 하나다. 그렇다면 오클라호마에는 토네이도가 나타나는데 뉴욕에는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오클라호마는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평평한 지형, 기온 변화, 습도, 풍향, 풍속이 이르기까지. 그렇다고 오클라호마에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경우도 똑같다. 우울증 상태일 때도 내 자체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특정 신경회로가 우울 패턴으로 가도록 맞춰졌을 뿐이다. 그것은 내가 스트레스, 계획 세우기, 습관, 의사결정 등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일들을 담당하는 회로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과 관계가 있다. 일단 이런 패턴이 형성되면 뇌 전체의 하강 나선으로 향하는 수십 가지 작은 변화가 잇따라 일어난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뇌와 같은 복잡계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효과를 불러온다는 점이다. 신호등의 정지, 신호 타이밍을 바꾸는 것만으로 교통 정체를 유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듯 유튜브에 게시된 어떤 동영상의 단 하나의 트윗으로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듯 때로는 뇌 회로를 하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촉발될 수 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과학 연구 결과가 다양한 뇌 회로를 바로잡고 여러 신경화학 물질 수치를 조절하며 심지어 새로운 뇌 세포를 만드는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운이 좋은가. 우울증의 뇌과학, 우울증의 신경과학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전에 뇌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부터 이야기해보자. 사람의 뇌는 작은 신경세포인 뉴런 수십억 개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은 수십억 개의 작은 마이크로칩처럼 뇌의 컴퓨팅 능력을 제공한다. 이 뉴런은 전선과 같은 기능을 하는 긴 가지에 전기 신호를 흘려보냄으로써 서로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다. 전기 신호가 가지 끝에 도달하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 신호를 뿜어내는데 신경 전달 물질은 뉴런과 뉴런 사이의 공간, 즉 시냅스로 흘러들어가 다음 뉴런에 달라붙음으로써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니까 뇌는 전기 신호를 내보내고 그 신호를 의사소통용 화학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는 수십억 개의 뉴런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전기 신호와 그 결과 방출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은 다음 뉴런에게 해야 할 행동을 지시하는 명령이 아니다. 그보다는 다음 뉴런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는 투표에 가깝다. 전체 활동 패턴은 대통령 선거와 비슷하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지를 두고 모두 투표하고 그에 따라 이쪽이든 저쪽이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 결정된다. 중요한 경합주 몇 곳에서 아주 적은 배분율로라도 득표수가 바뀌면 나라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 극적으로 변한다. 뇌도 마찬가지다. 몇 가지 중요한 영역에서 뉴런이 발화하는 비율이 바뀌면 전체 뇌의 활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서로 연결된 뉴런이 수십억 개라니 혼란스럽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뉴런은 뇌의 작은 영역들에 나뉘어 각자 무리를 지으며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어떤 영역들은 뇌 표면 쪽, 곧 피질에 위치한다. 표면이라는 말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데 뇌는 주름져 있기 때문에 피질 영역 중에도 사실 꽤 깊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는 피질하 영역이 있다. 이 부위는 진화상 피질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다. 각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서로 대화를 나눌 뿐 아니라 뇌 전체에 퍼져 있는 다른 영역들과도 대화를 나눈다. 이렇게 서로 의사소통하는 뉴런들의 네트워크를 신경회로라고 한다. 우리 뇌는 모두가 서로 연결된 일련의 작은 컴퓨터들처럼 작동한다. 머릿말에서 말했듯이 수십 가지의 다양한 회로가 우리 삶을 통제한다. 이 회로 중 다수는 서로 중첩되는 동일한 뇌 영역들에 기반을 두며
이 모든 다양한 해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우울하거나 행복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면 그것은 이 전체 해로 무리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